한국은 중국 덕분에 잘 살게 되었잖아. 반만 년 동안 중국에게 지배당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상대가 될 수 있어? 여기 한 대학교에서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 로라라고 합니다.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고 역사를 비롯해서 사회나 철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인문학인 역사나 철학, 문학, 그리고 사회학 등은 모두 연관성이 있는 학문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 정세와 경제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도서나 논문도 굉장히 많이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지낼 때에는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머나먼 타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그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어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요. 역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더라고요. 정말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핏대를 올릴 때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나라의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토론을 할 때에는 정말 많은 자료와 논리 근거를 준비해야 해서 수업 준비가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이르지만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 토론할 때에는 서로 언쟁하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정말 치열한 경우는 아시아 학생들이 토론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각자만의 논리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저희가 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아시아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중국인 친구도 있고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 학생도 두루두루 많은 편입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그들끼리는 그리 친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 학생끼리 어울리는 편이고 한국 학생은 한국 학생끼리 일본 학생은 일본 학생끼리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모두 같은 나라의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그들끼리는 서로 같은 나라의 친구들을 구별하고 굳이 어울리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토론 수업이 있고 나서부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의 나라 주장을 하다 보니 조금씩 어색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새로운 나라의 친구들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해서 중국인 학생들이 노는 곳에 끼기도 하고 한국인 학생들이 노는 곳에 끼기도 하고 일본 친구들과도 함께 사시미를 먹으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혼자서만 공부하니 너무 지겹고 재미없었는데 전혀 새로운 나라의 친구들과 어울리니 배울 점도 많고 새로운 놀이를 배우니 너무 즐거웠으니까요. 비슷한 나라 같으면서도 어찌나 문화가 다른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한국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먹는데 일본은 들고 먹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두 나라의 친구들 말이 서로 상충돼서 엄청 우스웠습니다. 한국은 거지들이 밥을 들고 먹는다고 말하고 일본은 개나 짐승들이 밥을 내려놓고 먹는다고 말하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바꾸어 들려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뭐 중국 친구들은 당연히 자신의 문화가 한국이나 일본으로 들어간 것인데 서로 바뀌어져서 들어간 거라며 웃더라고요. 또 이것이 유학생활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날도 어김없이 교수님이 토론 주제를 정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고대시대에 대한 자유토론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고대 국가는 당시 위세를 떨칠 만큼 세계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설명과 어느 나라가 우수했는지에 대한 주장을 곁들인 토론을 해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필이면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이 나눠져서 토론을 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유럽의 학생들이나 저처럼 미국인 학생들은 정말 흥미진진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친구들까지 모두 출석을 하고 이 토론에 큰 관심을 가질 정도였죠. 정말 세기의 대결이었으니까요. 중국인 학생 대표는 수징이었고 한국의 학생 대표는 수진이었는데
이름까지도 비슷한 바람에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숨죽이고 지켜보았는데요. 미리 정해둔 순서대로 한국 학생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의 학생이 하는 발언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먼저 한국의 레고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고대사 이야기를 하는데 레고랜드가 왜 나오는지도 몰랐고 한국에 레고랜드가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레고랜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니 알고 있다고 답을 해주었죠. 그리고 나서 수지는 한국의 중도 유적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들은 전혀 처음 듣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에는 영국의 스톤헨지나 페루의 마추픽추와 비견될 정도의 유적지가 있다고요. 중도 유적지라고 불리는 그곳은 불행히도 레고랜드가 세워졌지만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엄청난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교수님은 갑자기 무언가 기억이 났다는 듯이 수진의 말이 맞다고 영국의 학자와 독일의 역사학자들 모두 중도 유적지를 대단히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위대하고 거대할 수도 있는 것이 그대로 묻혀버려서 너무 아쉽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시니 수진의 말에 더욱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 검색을 해보니 춘천의 중도 유적지와 스톤헨지를 비교하는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세계 문명사를 다시 쓸 어마어마한 역사라고 하던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도 그러한 도움에 힘입어 더욱 자신감 있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선사 문화재가 없고 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이러한 선사 문화를 토대로 고구려가 세워졌고 그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나 당나라보다 인구가 적었지만 훨씬 더 용맹하게 싸우며 아시아의 패권을 쥐던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고구려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당시 아시아의 최강자는 고구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진이 말해주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역사가 몇백 년 안 된 나라라서 고대에 대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편인데 한국의 고대사를 들어보니 정말 무언가 굉장한 것이 있고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아 보이던 나라였는데 수진이 지도를 펼치며 보여주는 고대 국가의 모습은 지금과 너무 다르게 거대했으니까요. 고구려와 발해를 이어보면 오히려 중국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수진과 그동안 떡볶이를 함께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기도 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수진이가 다르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앞에서는 부들부들거리며 말할 시회를 찾는 수징이 보였습니다. 수징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하는 것을 보고 나서라 그런지는 몰라도 수진과 비슷한 질문 형식으로 발언을 시작했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이 무엇인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쇼핑몰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까 수진이 말한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부터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했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에서 괜히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예전부터 계속 중국을 따라하던 한국인들의 습성이 지금까지 반영된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수징의 주장이 일리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들어보기로 했죠. 사실 유럽이나 미국의 학생들은 중국인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토론하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위대한 것을 언급해도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며 중국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으니까요. 평소에 수진과 함께 만두를 먹으러 다닐 때는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꼭 역사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수징이 목소리를 높이는 편입니다. 저런 면에서 한국이 약간 안타깝긴 했어요. 그 커다란 중국 옆에서 평생을 살아온 나라이니까요.
어쨌든 수징이 하는 다음 이야기는 더욱 압권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수진이 말한 것처럼 성장한 것은 모두 중국의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백 년 동안이나 한국은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고 중국 황제에게 와서 인사를 해야 비로소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구조였다고 했죠. 그러한 나라에서는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모두 중국의 의견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로서 구실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지시를 받고 움직였으니 나라가 발전한 것이니 중국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수징의 말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손을 들었죠. 조금 전 수진에게 듣기로 한국의 고대사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지구상에서 중국과 싸울 수준이 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고 논리적으로도 중국이 그렇게 대단했으면 수진이 말한 고구려가 저렇게 세력이 커졌을 리가 없잖아요. 또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던 것은 진작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공을 바친 그 이상의 재물을 중국이 주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토론의 주제인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비교적 근대의 이야기고요. 만약 수징의 말이 맞다면 수진의 의견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수진이는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을 하는 친구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수징에게 말해주니 교수님도 토론의 분위기를 살짝 조정해 주셨죠. 수징의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그것은 역사학계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라고 사실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더라고요. 수징은 괜히 저를 노려보고 저는 시선을 피하느라 죽는 줄 알았죠. 다시 수진의 차례가 되자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시선은 수진에게로 향했고 수진은 갑자기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자연스럽게 저도 꺼내들었죠. 수진은 여러분의 휴대폰은 일상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들고 다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모두가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신의 기종을 확인해 보라고 하며 갤럭시 혹은 아이폰이 맞냐고 그 외의 기종을 가진 사람을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음에 저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갤럭시는 한국의 삼성이 만든 휴대폰이고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한국의 삼성에서 만든다면서 지금 당신들이 쓰는 휴대폰은 전부 한국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정말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은 이것은 한국인들이 고대 시절부터 젓가락질에 능숙했고 그 젓가락질로 섬세한 손기술을 전수해 주었으며 그 섬세함이 반도체 기술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다 보니 뇌의 신경까지 자극해서 세계 최첨단의 나라까지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 한국의 고대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서 가장 인기 있는 세계 유일한 문화라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끼쳤습니다. 매일 저의 휴대폰을 터치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역사학도로서 참 민망해지더라고요. 수징은 급하게 속사포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세계의 물건들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지금 학생들이 쓰는 모든 물건들 뒷면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안 적힌 물건이 어디 있냐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만들고 세계인들에게 편리함을 누리게 해주는 나라라고. 중국의 4대 발명품인 화약이나 나침반 그리고 인쇄술이나 화약까지 전부 중국 덕분에 유럽도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중국의 그러한 성과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미 토론의 결과는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일제히 수진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고 교수님도 수진의 말에 동의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징은 자신의 아이폰을 감추면서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이로써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역사를 써온 나라이며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은 한국에게 속상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저의 친구인 수징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수징도 세계인들이 보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자만하기만 하고 남의 노력을 빼앗는 나라가 성공하기는 힘드니까요. 앞으로 저는 수진과 더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사에 대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춘천도 가보고 중도 유적지가 있는 레고랜드가 세워진 현장도 꼭 가보고 싶네요. 수진이 덕분에 정말 새로운 공부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이러한 측면에서 수진이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미쳤어요. 최근 몇 년 사이 한류 열풍이 세계 곳곳에서 더욱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현지인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가 거리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한국어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주요 방송사에서는 이러한 한류 현상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TF1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리 로셸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자 노래를 부르더니 기자가 되었다면서 제가 기자인 것을 부모님이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계시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꿈이 기자였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한이 맺히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신 이뤘다면서 좋다고 휘파람을 부시면서 다니시곤 하고요. 아무튼 최근 프랑스에서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듯한 인기예요. 저만 알고 싶던 한국이 이렇게나 많이 알려진 것이 너무 서운하긴 하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저로서는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그룹의 팬클럽은 수십만 명에 달하고 한국 드라마는 프랑스 OTT 서비스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연일 화제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들이 프랑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한류 팬들은 드라마 속 한국어 대사를 따라하며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젊은 세대들은 한국 패션과 화장품에도 열광하며 한국 스타일을 모방한 콘텐츠가 SNS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사에서는 특별 취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문화가 프랑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라는 지시였죠. 입사한 지 오래되지도 않은 기자에게 이런 어려운 취재 명령을 내리다니 회사가 약간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주변 동료들도 저에게 고생이겠다는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저는 너무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취재라니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은 행복한 일이었죠. 이 글에서도 나타나지만 전문적이면서 힘든 취재가 예상되고 몇 날 밤을 새야 할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저는 흥분되었죠. 특히 지금 프랑스에서 아주 난리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사실 한국의 대중문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영향력이 특히 프랑스에서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문화평론가들은 이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한국 문화가 프랑스 문화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기가 막힌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편에서는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은 프랑스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있지만 말이죠.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았는데 각 평론가 분들은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서 취재를 하기도 쉽지 않았죠. 아무리 제가 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한류를 비하하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많아서 취재할 때 난감한 상황이 많았네요.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프랑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다양합니다. 파리의 유명 쇼핑가에서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줄지어 입점하고 있으며 K-팝 스타일의 패션 아이템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또한 한국 음식을 즐기려는 프랑스인들이 급증하면서 파리 도심 곳곳에는 한국식 레스토랑들이 성업 중입니다. 김치, 비빔밥, 떡볶이 같은 전통 음식이 이제는 프랑스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프랑스 식탁에 올라오는 새로운 음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파리의 한 K-팝 팬미팅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행사장 앞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줄을 서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한국 가수의 사진이 담긴 굿즈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팬미팅이 시작되자마자 팬들은 한국어로 열광적인 응원을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라는 한국어 표현들이 행사장 안팎에서 들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대중문화가 프랑스에서 이미 단순한 취미나 관심을 넘어선 현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상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의 한류 팬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한 학생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적 매력이 너무나 크다고 느꼈으며 자신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가장 인상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프랑스인들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깊고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죠. 최근에 제가 프랑스에서 한국 음악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해 봤어요. 프랑스 음원 차트 상위권에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진짜 이 친구들이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열리는 큰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티켓 구하려고 경쟁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런 한류 현상이 프랑스 문화에도 꽤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전문가분들은 프랑스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배우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있죠. 전통적인 프랑스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 문화를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지에 대한 논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음악과 문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진짜 흥미로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한류 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 관련 행사에 참여한 프랑스인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든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의 모두 독창적이고 매력적이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여성 팬은 한국 드라마는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이야기가 깊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셨고 또 다른 팬은 K-팝 가수들의 퍼포먼스랑 한국의 미적 감각은 다른 나라와는 완전 달라요. 라고 덧붙였어요. 취재를 하면서 깨달은 건 프랑스에서의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생각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파도라는 거였어요.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직접 들으니까 그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리안이라는 중국인을 취재하면서 저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타일만 보고 한국인인 줄 알고 다가가서 취재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한국인이냐는 질문에 얼버무리더니 이내 한 대답에서 그녀의 정체가 들통이 나버리고야 말았죠. 한류 그게 다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알아야 해 라고 그녀가 말하며 저의 귀를 의심시키고야 말았거든요. 한국의 K-팝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원래 우리 문화에서 온 것들이에요. 저는 당황했지만 리안의 발언은 취재하기에 충분해 보였죠. 저는 이 상황을 잘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각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하지만 한국의 독창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특별한 문화거든요. 저는 리안의 주장에 살짝 반박하며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는데요. 리안은 그냥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잘 팔리는 이유는 마케팅 때문입니다. 문화적 근본은 중국에 있죠라고 주장했고, 중국인들의 주장도 나름 취재노트에 적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문화가 프랑스를 점령해버린 이 상황을 반대하는 입장이 필요했는데 중국인의 이런 주장이라면 적합할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중국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류를 응원하지만 반대측 주장을 넣어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넣으면서 한류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으니까요. 취재를 마친 후 저는 프랑스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의 인기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소비를 넘어선 일종의 문화적 체험이 된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류는 왜 프랑스에서 이렇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일까? 그 답은 아마도 한국 대중문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서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공감과 진정성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더 큰 감동과 인간적인 이야기를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투영하고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상대적으로 절제된 서양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드라마는 복잡한 감정선과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차별성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온 것이겠지요. 또한 한국의 대중문화는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세련되게 전 세계에 소개하는데 진짜 강점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나 K-팝 같은 경우 그냥 현대적이고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문화적 유산과 상징성,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전통적인 한국 의상이나 음식, 그리고 한국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들은 프랑스인들에게 완전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흥미진진해요. 이런 요소들이 다 모여서 한국 문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취재 중 만난 한류 팬들은 한국 문화를 접하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모습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라고 말한 한 여성 팬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K-팝 가수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은 저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들을 보며 저도 제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다는 뜻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한류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저는 프랑스와 한국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공통된 인간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영감을 주고 그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은 기자로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류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한국과 프랑스, 더 나아가 세계는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게 될까? 한류가 단지 일시적인 트렌드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저는 한류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프랑스에서의 한류 열풍이 단순한 문화적 소비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단순한 트렌드로만 치부되었던 한류가 프랑스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이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의 재미를 넘어 프랑스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현상은 단순한 팬덤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기사 마감일이 가까워오면서 저는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프랑스에서 만난 한류 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단지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삶에 통합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었죠. 예를 들어 한 프랑스 대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가 처음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고 했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한국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제 인생이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었어요 라는 그녀의 말은 한류가 사람들에게 그저 오락을 넘어 삶의 목적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한류를 통해 건강한 자기 표현을 배우고 나아가 자신감까지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K-팝의 퍼포먼스를 따라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는 이야기들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한국 가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들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류는 그들의 삶에 있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글로 옮기면서 저는 한류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서 어떻게 사람들의 정서적 교류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이 두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이해와 공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기사를 마감한 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류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단지 즐거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득 저 자신도 이 취재를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한류의 힘을 느끼고 한국 문화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침내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기사를 전송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끝마친 것 같은 후련함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한류에 대한 취재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들은 제 안에서 새로운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공개되자 예상보다 더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혀 접해보지 못한 독자들도 댓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 기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고 했고, 다른 독자는 한류 팬들이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서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 놀랍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반응들을 읽으며 한류가 단지 트렌드로 소비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커져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다시 펼쳤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흥미가 더 커졌고, 저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직접 소통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핵심이라고들 말하듯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류 팬들이 그랬듯이 저도 한국 문화를 통해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어느새 한국어 문장을 천천히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주말마다 프랑스 도심에 위치한 작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같은 한류 팬들과 함께 언어 공부를 하며 교류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음악이나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흥미를 갖게 되었지만 각자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모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맛집을 찾기 위해 한식당을 방문하거나 한류 관련 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한류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현대예술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 한국의 미술 작품들은 그들의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며 독특한 감성을 전달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깊이 있는 메시지와 세련된 미적 감각은 마치 한국의 성장과 변화를 압축한 듯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그린 작품이었는데, 고층 빌딩 사이로 번쩍이는 네온 사인과 도로 위의 복잡한 차량 행렬이 마치 생생한 한국의 에너지를 눈앞에 펼쳐 보이는 듯 기가 막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전시회는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고, 저는 더욱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히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는 창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직접 한국에 가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추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연차를 질러버리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곧 시작될 한국에서의 모험을 생각하니 설렘과 함께 한류가 저를 어디까지 이끌어갈지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울의 공기가 주는 낯선 동시에 흥분되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활기찼습니다. 고층 빌딩이 끝없이 이어지고 길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모습들이 실제 제 눈앞에 펼쳐지자 꿈이 현실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날 저는 인사동과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과 고즈넉한 분위기는 서울 한복판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었고,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다가 만난 작은 찻집에서 마신 따뜻한 차는 낯선 도시에서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한류를 통해 느꼈던 한국의 매력은 이 도시가 가진 다양한 매력 중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홍대와 이태원 같은 현대적인 지역도 탐방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와 거리 공연이 인상적이었고, 이태원에서는 다양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도시가 얼마나 글로벌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과 사람들의 에너지는 저를 계속해서 매료시켰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카페에서 만난 사람과 한국 문화를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다른 날은 작은 식당에서 주인 할머니와 함께 한식을 먹으며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이는 일상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한강공원에서 열린 작은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푸른 강변을 배경으로 흐르는 한국의 언더 가수들의 노래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환호는 한류의 진정한 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류가 단순히 한국의 대중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드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은 저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기자 생활에도 큰 가르침을 주었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국은 도로 포장도 안 된 나라입니다. 그런 최빈국과 비교하는 것은 중국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기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중국인 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인은 한국에 무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클라라라고 합니다.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앞으로 MBA 과정까지 생각하고 있죠. 아무래도 나중에 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경영학을 공부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거거든요. 사실 저는 태초부터 미국인은 아니고 중국인이었으며 제가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미국 이민으로 온 이민자이죠. 그런데 미국에는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을 그리워할 법한데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중국인을 멀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는 제대로 알려주신 적이 없지만 사실 저희 가족은 중국의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라고 하셨죠. 중국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고 그 중심 세력인 한족들은 소수민족들을 전부 한족화하려는 습성을 가진 데다가 저희처럼 소수민족의 정체성까지 없애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죠. 그래서 특정 소수민족인 티가 나면 그들의 눈에 띄어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던 무렵에는 중국에서 대개혁을 했고 그때 돌아가신 저희 민족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민족의 후손인지도 모르게 자라오게 된 것이죠. 단지 어느 민족인지 물어보는 친구들에게는 한족이라고 답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미국인이 된 이후로 중국인 친구들을 만난 적도 없고 중국인들과 대화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중국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신 데다가 두 분 또한 중국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영어로만 대화를 하셨거든요. 가끔은 한국어를 섞어서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최근 한국이 워낙 인기 많은 나라이다 보니 배우셨나 보다 추측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최근 한국과 무역을 하시다가 대박을 터뜨리시고 회사 규모를 꽤나 확장한 상태라서 저를 후계자로 키우시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된 거죠. 대학교에 입학한 후 동양인으로서 친구를 사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시선도 종종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저를 단지 동양인으로만 보고 그저 외모나 국적에 따라 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시선은 저를 더 고립시키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그들의 태도 때문에 저도 점점 마음의 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중국인 친구였던 리웨이였습니다.
그는 다른 동양인들처럼 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너는 중국어 할 줄 아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어색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고 부모님도 중국어를 쓰지 않으셔서 그 질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리웨이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 저에게 자신의 고향인 베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차이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리웨이는 저와 다른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저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이 항상 중국인들과 거리를 두라고 가르쳐왔던 이유가 저도 모르게 제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웨이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게 해주었습니다. 리웨이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차별적인 시선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히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며 친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의 친구가 된 이후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리웨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가 보여주는 친절함과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중국인 출신이라 너무 반갑다는 말을 했으며 중국인은 항상 함께 다녀야 한다는 말로 저를 데리고 다녔죠. 중국의 카페와 중국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 등에 출입했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른 나라 출신의 친구들, 특히 한국인 친구들과 점점 더 큰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문화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원인은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리웨이와 가까워지면서 저는 중국인의 특정한 습성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었고 그 점이 다른 친구들, 특히 한국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웨이는 매우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때때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직접적이거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리웨이는 자주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거나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가 말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냥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웨이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가 가진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습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개인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다고 생각했던 인종차별이 실제로는 리웨이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문화적 차이와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그로 인해 나도 다른 친구들과 거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종차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갈등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리웨이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리웨이는 저에게 언제 돈을 빌렸냐며 시치미를 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왜 중국인과 거리를 두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되었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 중에 가장 친하게 된 친구가 리웨이였기 때문에 그리 멀어지고 싶지는 않았고 작은 돈이라 넘기기로 한 적도 있죠. 하루는 경영학과 수업에서 아시아 국가와 그들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시아의 주요 경제 강국들과 그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특히 화웨이, 삼성, LG, 샤오미와 같은 회사들을 예로 들며 각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과 성공 요소를 분석하셨습니다. 수업은 매우 흥미로웠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화웨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수님은 이 회사가 기술 혁신과 글로벌 확장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설명하셨고, 삼성과 LG에 대해서는 그들의 제품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삼성의 성공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제와 기업, 문화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LG의 경우 특히 가전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수님은 샤오미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샤오미는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회사로 그들이 어떻게 빠르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샤오미의 비즈니스 모델은 많은 학생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리웨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우수한 기업들과 동일선상에서 놓여 있다는 건가요? 사실 중국이 더 강력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의문과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하게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리웨이, 사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의 기업들보다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죠.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품질과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아직 한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며 표정에서 분명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리웨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벤치마킹했다니요?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 하나고 우리는 한국보다 더 많은 혁신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따라왔다면 몰라도 중국이 한국을 배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교수님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여전히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리웨이, 물론 중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가진 혁신적인 경영 방식과 기술력이 중국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관리 방식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운 거죠. 리웨이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반박하는 모습에 저는 점점 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기색과 한국에 대한 지나치게 편견적인 시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리웨이는 다른 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한 말들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국은 도로 포장도 안 된 나라 아니냐? 그는 심지어 그렇게 말하며 한국을 마치 아직도 개발도상국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리웨이는 한국을 직접 가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이 한국을 경험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런 사실 없는 말들을 마구 내뱉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리웨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상처를 입는 기분이었고 그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가 이미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리웨이의 태도를 보며 제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마음이 그 순간에는 그저 실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리웨이가 보인 그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한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점이 더욱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리웨이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저는 그와 더 이상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가지는 왜곡된 시각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그가 가진 편견은 제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조용히 교실을 바라보시더니 결국 수업을 더 이상 그냥 마칠 수 없다고 하시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리웨이, 내가 말한 것은 한국이 중국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 과정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경영과 기술을 벤치마킹하며 발전했어요. 이는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리웨이와 교수님 사이의 격렬한 논쟁을 지켜보던 저는 교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스마트폰,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의 기업들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워나가며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조용히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리웨이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교수님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결론을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리웨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는 단지 국가 간 경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결국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교수님은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웨이, 그리고 여러분, 사실 한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혁신, 경제 성장, 교육 수준, 문화적 영향력 등 여러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에 교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리웨이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자 분위기가 살짝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교수님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강력하고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나라입니다. K-팝,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는 이제 세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고 한국의 기술은 미국, 유럽, 아시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교육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의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는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계속 이어가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버스 전용차로입니다. 한국에는 버스 전용차로라는 독특한 교통체계가 있는데 이는 도로 위에서 버스가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 덕분에 버스는 도심 내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대중교통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도로 포장이 안 된 나라가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고 하니 이상하죠. 리웨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도로 포장이 잘 된 나라인데 말이죠.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떠오르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점 중 하나가 바로 교통체계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달리는 버스를 보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버스 전용차로 덕분에 버스는 막히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과 달리 훨씬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 시스템 덕분에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한국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데 버스 전용차로 덕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교통 혼잡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리웨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효율적일까요? 도로에 버스만 다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리웨이의 반응은 여전히 의심의 여지를 남겼지만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웨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단지 버스를 위한 길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이 어떻게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리웨이가 계속해서 의심을 품고 있을지라도 한국의 교통체계는 그만큼 발전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하나만 봐도 한국이 사람들의 편리함과 환경을 생각해 만든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강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늘 한국을 칭찬하시고 한국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이 자연스럽게 생겼었죠. 부모님은 항상 한국의 발전과 그들의 근면함, 기술력, 그리고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처럼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왜 한국인들과 친해지기를 원하셨는지 그 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신 이유가 어쩌면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량을 키워낸 방법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의 생각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수업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께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지, 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는 단지 중국과 멀어지라고만 하셨고 그 이유를 못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래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한국인 집안의 후손이었고 미국에서 한국이라고 말했을 때에 북한과 헷갈려 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저희가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말하기는 껄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인이라고 하긴 해야 하는데 또 한족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결국 차라리 한국인이 되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가서 살게 된다면 아예 한국인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부모님도 저의 그런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어차피 한국과 관련된 무역업을 하고 있으니 한국 기업으로 바꾸어서 한국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바라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집안의 오랫동안 이어진 정신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에서 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의 대학교 석사 과정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동안의 의문을 풀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싶었기에 석사 과정을 통해 그 기회를 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길이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